이번에 하락도 어쩌면 마이너스 40%를 더 갈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거래 절벽인 거예요. 매수자들이 가서 아예 볼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파는 노력도 하시되 버티는 노력도 동시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요, 그 경기에 부행을 해요. 제가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지금 마무리 멘트하셨죠? 네. 네,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끝난 게 아니다. 아니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얘기해 주세요. 제가 뷰가 하나 또 달라졌어요. 부동산. 맞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길게는 안 해도 되고, 제가 얘기가 대부분 다 한 거고, 다른 분들이 한 얘기도 또 대부분 또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크게 이렇게 저도 벗어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당초에는 내년 정도의 바닥을 볼 것 같다. 맞아요. 매수 시기를 내년서부터 좀 슬슬 보자. 슬슬 보시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내년 정도 바닥을 볼 것 같다. 그리고 하락의 폭은 뭐 최대 한 40% 근처까지. 근데 그거는 자기 이름 석자를 만들었던 데를 중심으로 40%까지. 자기 이름? 석자를 만들었다. 옛날에 서브프라임 때는 버블 세븐 자기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넉자네. 우리 뭐 선호 씨 이름은 넉자 되니까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자기 이름 석자를 만든 데가 너무 많아요. 이번엔 다 넉자가 아니라 세자야. 노도강, 마용성 뭐 등등이래. 그러니까 인기지역. 그렇죠. 자기 이름 세자를 가질 정도로 인기가 유명했던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저는 한 40%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지 않은 데는 좀 덜 할 거고, 세종시는 그거보다 좀 더 심할 수 있고, 세종시는 워낙 뜨거웠어요. 그렇죠. 좀 더 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내년 정도면 바닥을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심각해졌어요. 더 심각해졌다. 어쩌면 내후년 정도 바닥 아닐까. 2년 후쯤. 네, 그리고 회복도 굉장히 더디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하락도 어쩌면 마이너스 40%를 더 갈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넘을 수도 있겠다. 한 마이너스 한 50% 이렇게도 갈 수 있겠다 하는 게 사실 좀 걱정스러운 면이고, 그거는 베이스 시나리오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경착륙으로 가는 시나리오. 그렇죠. 이것도 우리 주식도 금융도 그냥 경기 침체와 그 다음에 위기 상황 때 각각 다른 시나리오였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경기 침체는 좀 경착륙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부동산을 좀 더 안 좋게 본 거고, 만약에 위기 상황이 오면 그러면 부동산은 정말 정신없을 것 같아요. 예측이 안 돼요? 그럼 거기는 예측되겠어요? 주식시장은 예측돼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시장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폭락이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로도 조금은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시간도 좀 더 길어지는 것 같고, 회복은 그만큼 더 늦어지는 것 같고, 더 느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옛날에 6.25처럼 우리 한반도에 전쟁 터지면 그건 땅이 제일 똥값이에요. 그렇죠. 지고 갈 수도 없어, 이거는. 그잖아요. 집 제일 똥값이에요. 지고 갈 수도 없고, 피난 갔다가 다시 되돌아보면 대포 맞아가지고 우리 집 없어져.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제일 똥값이 그거고, 제일 금값이 되는 게 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니까, 뭐 돈도 희귀 조각이긴 한데, 돈보다 더 희귀 조각이 땅. 네. 부동산 이거거든요. 그런 거라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것도 들으시고 우리 또 전쟁 나는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유럽 붕괴, 중국 경기, 러시아 전쟁. 우리 전쟁은 안 나겠죠. 요소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 안 나겠어요. 나진 않겠지만 뭐 유럽이 뭐 확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중국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완전히 그냥 무너진다거나, 그럼 우리 같이 무너져요. 그건 부동산은요, 심리가 같이 따라가요.
미국이 꺾이기 시작한 상태에서 중국이 무너진다고 해보세요. 우리 그냥 가죠. 그래서 그 조금은 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안전벨트를 좀 더 타이트하게 매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하락할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살려고 했던 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길게 봐야 된다. 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차피 못 팔아요. 매수 절벽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매수 절벽이니까 어차피 못 팔아요. 못 파니까 워낙 많이 떨어지면 지금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자식한테 증여하셔도 되고 워낙 많이 떨어지면 상속세 주로 그렇죠. 하셔도 되고 그럼 돈 많으신 분이니까 집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네. 지금 한 채밖에 없으신 분은 대출 부담 가지 않게 좀 그러니까 그 지금 영끌한 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연 그거 내면서 버틸 수 있냐? 그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이번에 또 75bp 또 터지고 다음에 또 75 나온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50bp 두 번 쳐야 된다고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금매를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매도가 안 되니까 근데 정부에서 또 이거 뭔가 어떤 정부 정책들을 통해서 반등의 요소를 만들지 않겠냐? 그때 어떻게든 팔아야 된다.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정책은 건드릴 수 없다. 정책이 시장 못 돌려요. 일시적 반등이라도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정부 정책이고 뭐고 부동산 시장이 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이게 말하자면 쓰나미예요. 지금 다 정책 나와도 쓸려가 버려요. 이럴 땐 이게 무조건 쓰나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엔 집을 팔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서울 거래 영건이잖아요. 지난달 거래가 없어요. 아예 없다. 네. 하긴 어떻게 팔아요? 근데 그 버티는 분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금매 말고는 매도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그 어떤 정상 호가를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좀 빠지면서 좀 싼 값에 여러 매물이 나오면 그때 좀 팔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싼 값에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 부동산을 보러 가는 사람이 사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값이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사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금매로 내놓는 것도 방법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봐야 지금 되나? 금매로 내놓으면요 집값만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아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계신 분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팔고 싶어도 아무리 급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뭐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지금 팔 방법이 없어요. 하긴 지금 경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1차 유찰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다 유찰이에요 경매도. 그리고 경매 만약에 누가 경매 들어가서 부동산 싸게 사가고 싶으시면요 좀 기다리세요 그것도. 왜냐면 지금 넘어가는 것들이 경매 나오는데 한 2년 걸려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2년 걸려요, 그것도. 뭐 소송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절차를 다 거쳐서 경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1차, 2차, 2차, 3차 유찰 가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3차 유찰까지 가기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첫 번째 더 막 낙찰되고, 두째 낙찰되고, 뭐 이렇게 예전가보다 더 위에 낙찰되고 다 하는데, 지금은 3차 유찰 때까지 기본이 이제 없어요. 4차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지금. 무조건 기본이. 그래서 시장 안 좋으니까 경매를 보시는 분들도 좀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 뭐 매수는 근데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돈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시간을 가지고 사면 되니까 전 매수하는 분들에 대한테는 조언은 뭐 이렇게 알아서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잘 사시면 돼요 이제부터. 그리고 아주 금매들이 가끔씩은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하시면 되는데. 그 이전 고가에 대비해서 30% 만약 금매가 나왔다. 이건 살만한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더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전 고가에 비해 30%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체를 보질 않는데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살 때가 아니다. 네. 지금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뭔가 그 금매물이 싸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서 살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이제 내년에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년에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 기회가 올 때까지 못으로 가서 봐요. 가서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수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절벽인 거예요. 매수자들이 가서 아예 볼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살 생각도 없고. 근데
가끔씩 운 좋게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 사람들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팔릴 수가 있으니 부동산을 꼭 파셔야 되는 분들은 동네 부동산 있잖아요. 자기 집을 파셔야 되는 분들은 동네 부동산한테 내가 가격 조정은 충분히 할 용의가 있으니 매수자만 찾아줘라 하고 그거를 해보시면 지금 더 떨어질 걸 알아도 그래도 지금 사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애들이 지금 결혼을 하는데 나는 집을 사서 결혼을 시키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는 뭐 둘이서 단칸방에 살았는데 뭐 애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도저히 단칸방 집은 갈 수 없으니 방이 2개짜리 아파트로 옮겨가겠다. 근데 이 단칸방 아파트가 내 거다. 이런 사람은 또 사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있으니까 꼭 파셔야 되는 분들은 뭐 가격 조정해서 뭐 오면 무조건 잡아달라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부채 구조를 그러니까 지금 집 팔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방법을 찾는 게 낫다. 이 시간을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 다시 부동산 경기 살아날 때까지. 그렇죠. 네. 물론 파는 노력도 하세요.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파는 노력도 하시되, 근데 버티는 노력도 동시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1년만 버티면 다시 금리나 하기 시작하면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1년 후서부터? 아니, 부동산은요, 그 경기에 후행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가 나쁘잖아요. 그로부터 한참 뒤에부터 살아나요. 한참 후행을 해요. 이자가 약간 싸진다 하더라도 이자가 싸진다는 건 경기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 가격 자체는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나쁘니까 그때는 그 부동산은 경기에 후행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떨어졌다는 건 경기가 나쁘다는 거고, 경기가 나쁘다는 거는 그거에 후행을 해야 되니까 부동산은 그 뒤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 골디락스 네. 골디락스는 사실 주식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어떤 그 좋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상승. 안정적인 성장률. 이거는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한 내년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년 상반기에 약한 경기 침체를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뭐 실적에 의한 경제가 가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뭐 내년엔 좀 조금 들어올라가더라도 내후년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타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내후년 이후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후년 이후에나. 네, 왜냐하면 내년에 제가 물가가 떨어지는 게 현재 이 상태에서 보면 뭐 어쩌면 2%단도 내년에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그러면 3%단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내년에. 내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골디락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려면 물가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라도 내후년 정도 되겠죠. 근데 어쩌면 내년 지나고 내후년에는 2%를 못 만들어서 또 안 달릴 거예요. 1%대 물가나 이런 거 나오면 내후년에. 그러니까 사실 슬슬 소수 의견으로 디플레이션도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물가가 너무 뚝뚝 떨어지면 디플레이션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MMT의 세상이 지금 바뀌었어요?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MMT예요. 이 MMT가 뭐 기경제 이런 것들이 MMT를 다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게 바뀌냐고 안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4차 산업 더 발달할 거예요. 4차 산업이 이 MMT의 주범인데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하나의 경제 이론이요. 한번 딱 자리를 잡잖아요. 보통 한 40년 가요. 그게 그 이전에 이제 옛날에 고전파 자유주의들, 뭐 여러분들 아시는 케인즈 말고 아담 스미스, 무슨 데이비드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잉그론슨, 멜서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옛날에 우리 산업혁명이 있을 때 산업혁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 이제 경제학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전파 자유주의들이 거기까지 쭉 왔다가 그게
태클을 받은 게 2차 세계대전 세계대공황 때 참. 세계대공황 때 아마 틀렸어요. 가지고 케인즈가 들고 일어나서 틀렸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요 중심의 케인즈주의 쪽으로 옮겨왔죠. 근데 케인즈주의가 그러면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는데 언제 끝났냐? 73년 그 1차 서기 파동이 오고 끝난 거예요. 네. 40년 갔잖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74년에 그 저 누가 노벨상을 그 누구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저도 치매가 있죠.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 오빠가 노벨상을 받아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자유주의 오스트리아 학파. 나중에 시카고로 건너가서 시카고 학파를 만들죠. 시카고 학파 그래서 자유주의 학파가 되는 거고. 그게 받고 그 다음에 이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다가 그게 터진 게 언제냐면 2008년 서브프라임 때 터진 거예요. 그러면 73년부터 2008년이니까 한 35년 정도 갔잖아요.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이런 거 막 떠들고 그러면서 사실은 MMT의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MMT가 본격적으로 간 거는 그보다 좀 더 뒤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니까 MMT 이제 시작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 가죠. 그 MM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MMT는 이전에 우리가 경기 위기 때는 이제 월스트리트에 돈을 뿌렸지만 메인스트리트에다가 돈을 뿌리는 그게 이제 MMT 행위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면 이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돈을 직접 필요로 하는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우리 그 기본소득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돈을 직접 쏘는 그러니까 연준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게 케인즈 방식이죠 말하자면 거기다 직접 돈을 케인즈는 유효 수요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퍼주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한테 가게한테.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신자유주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너무 벌어졌고 미국도 양극화가 너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융자본이 힘이 세고 말하자면 말씀하신 월스트리트 힘이 세지고 메인스트리트는 약해지고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를 보조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케인즈가 끼어들어와 있고 이번에 이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 케인즈 이론이 끼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끼어들어와 있고 동시에 이제 그 정부의 화폐 주조권을 부활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네. 중앙은행 힘이 약해지고. 네, 중앙은행이랑 합작을 한 거예요. 아. 옛날에는 왕이 자기 화폐 주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세금도 걷고 재정정책도 쓰고 하다가 안 되면 돈을 찍어서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너무 많다 보니 얘가 안 되겠다. 이걸 갖다 분리시키자 해서 그렇죠. 정부는 돈은 찍을 수 없는데 재정을 할 수 있고 조세 재정 관리를 정부가 갖고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갖다 발권력을 중앙은행으로 찢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힘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 제일 본질은요. 옛날에 왕들이 돈 찍어가지고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 인기. 그러니까 인기보다 전쟁. 네. 옛날에 유럽에 전쟁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전쟁 때문에 발권을 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똥값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왕들이 하지 마. 해가지고 이 MMT,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MMT의 선배가 이게 이제 그 화폐의 그 뭐라고 현대통화 이론의 기본이 된 게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가 실물 통화 화폐가 아니라 법화주의. 법화주의라는 게 영국의 권리장들은 이럴 때 나온 애예요. 그때부터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여서 법화주의하고 케인즈주의가 합쳐진 게 현대통화 이론 정도 될 거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이제 그거를 갖고 온 근본이 어디냐면 신자유주의가 오래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벌고 4차 산업하고 만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AI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버는데 그 저기 오토바이 배달하면 못 벌고 이게 일자리는 로봇이나 AI에게 다 뺏기고 실업자 되고 좀 있으면 변호사 없어지죠, 의사 없어지죠, 다 없어집니다. 이제 다 로봇이에요. AI가 지금 다 할 거예요. 지금 그림도 고흐보다 더 잘 그린다며. 그림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건 점점 없어지니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금융자본이 신자유주의의 글로벌화를 올라타가지고 금융자본의 힘이 또 너무 세졌어.
월스트리트의 힘이 메인스트리트보다 훨씬 힘이 세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대응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 돈 빌려가지고 내 돈 다 빨아가고 가서 내 집 결국 너한테 다 차압당해줘. 난 집도 없어져, 집조절도 없어졌는데 너는 한번 죽어봐라 이거 아니에요. 니들은 나는 망했는데 니들은 보너스 받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게 현대통화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투자가 입장에서 어떠한 흐름들을 이 정책이 이 MMT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망 예상 이런 걸 좀 설명해서 이게 우리한테 가장 와닿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중앙 정부가 돈을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한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할 때 상승폭이 훨씬 클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돈빨이잖아요. 돈빨. 돈으로 아니 돈이 넘쳐나는데 그렇게 쏟아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가는데 물론 이전까지의 물가만큼보다는 조금 물가 올라갈 요인이 거의 생겼어요. 왜냐면 중국이 고물가를 수출하기 시작해서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갈 여지가 없는 게 중산층 이하가 소비를 해줘야 소비가 받쳐주고 올라가는데 중산층 이하가 소비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두고 보세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산층은 얇아지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커집니다. 그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양극화에 대한 그 현상이 이미 나타난 지 그게 오래됐어요. 중국의 공동부유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타난 지 오래됐고요. 중국은 공동부유라 그랬고 유럽은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거고요.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 한 거고 미국은 이제 이게 오키파이 월스트리트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원인이죠. 왜냐하면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메인스트리트가 박살나니까 이게 월스트리트 지지하는 저 누구야 그 여자 클린턴, 네,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네, 힐러리 클린턴 월스트리트 지지하니까 너 안 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자기들 공장지대 지지해주는 트럼프를 찍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구조로 간 거라서 앞으로 물가는 많이 안 오르면서 돈은 많이 뿌리는 세상이 되면 돈을 많이 뿌리면 뭐 산업 활동도 돌아가겠지만 금융시장으로도 올라가잖아요. 금융시장 훨씬 좋아지겠죠. 금융시장만요? 아니면 전체적인 자산, 부동산을 자산시장 다 좋아지겠죠. 다 좋아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긴 시간 또 오늘 우리 다음부터는 1시간 이내로 끝내보자. 그러니까 한상환 소장님, 우리가 주식시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MMT까지 와가지고 그러나 어쨌건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각도, 관점을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어렵다더라도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윤곽을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일반 분들도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러한 거시적인 말씀을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모시고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늦게 하신 벌칙으로. 아닙니다. 하여튼 그 어려울 때 정도에 오는 걸로.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씩은 오셔서 하여튼 끝나고 얘기하시죠. 네네. 네, 거시적인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거시 경제 감각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상환 2.1 지속가능연구소 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 이게 좀 멋있는데. 현직이 중요하죠. 네, 한상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